예, 안녕하세요. 예, 김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대면하고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을 못 보지만 우리 수험생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수강생분들은 저하고 마치 대면하듯이 제가 예시답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사실은 합격해서 이제 이 수험 시장을 영원히 나가시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근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이제 제 얼굴 좀 저는 약간 대화하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다 해서 예, 간단하게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빨리 속도감 있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아주 지겹도록 머릿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킥 하면서 막, 내가 그거 왜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거의 매일 시험 발표 나는 2달 동안 이불킥 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복기를 하고 저녁 때 잠이 들면서 복기를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모범 예시 답안인데 그냥 모르고 희망 고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고 싶으신 분들 좀 찝찝해. 내가 어떻게 공부를 다시 해야 될지를 판가름을 지금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예시 답안 다 확인을 하시고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발빠르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대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어찌됐든 아무리 못 봐도 떨어질 것 같아도 내가 2달 동안 공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푹 쉬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체력이 지금 회복이 안 되어 있고요.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체력이 회복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여러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불킥하면서 일어나면서 과연 내가 쓴 게 맞는지 정답의 바로미터가 없으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정답에 근접하게 썼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설 답안 형식으로도 했고 이게 이 판례가 출제된 근거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같이 설명을 할 것이고요. 어떻게 이 요지를 우리가 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 정도 짚을 것이고 또 지금 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료가 2가지가 나갑니다. 하나는 요 자료고요. 지금 우리 같이 판서로 보고 있는 칠판에서 보고 있는 자료이고요. 하나는 예시 답안 자료가 나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답안지 형태 그대로 해서 한 줄에 22자에서 22자 정도 들어가면 제가 딱 알맞은 크기라고 했었어요. 한 줄에 22자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해서 지금 답안지 형태로 제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총 13페이지가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2교시도 13페이지가 좀 안 되게 나왔어요. 왜냐면 문제 분석하는 시간을 적게 잡으면 사실 여러분들 13페이지까지도 쓸 수는 있는데 문제 분석을 했었던 시간을 감안을 하면 11페이지, 12페이지가 최선일 수 있어요. 최선. 여기에 있는 답안 중에 보면 판례 문구 거의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다듬어서 좀 짧게 혹은 조금은 판례가 부실해도 상관없다. 큰 얼개에서 이 쟁점을 맞췄으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답안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정답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괜찮고요. 70% 정도 썼다라고 하면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첫 화면이 요건데, 자, 21년 30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예시 답안을 이제 김지연 노무사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문제의 쟁점은요, 제 1문에서 사실 물어보는 것 때문에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많이 바꿔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물음 1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노동조합이 과연 이 불이익 변경의 근로자, 동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집단이 될 수 있냐. 즉, 이 갑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성이 있느냐를 묻는 거였어요. 노동조합이. 그런데 사실 이거는 사례집에서 이런 형식으로 사실 묻고 있었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좀 이따 볼 거고. 그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인 근로자 집단 노조의 근로자 대표성이 물음 1의 쟁점이다. 그리고 물음 2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갑에게 적용할 것이냐. 왜? 물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갑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그건 뭐냐?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나의 원래 체결되어 있었던 원래 존재하던 그 유리한 근로계약이 변경된 적이 없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변경된 적이 없는 내 근로계약 대신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그러면서 유리조건 우선원칙을 쓰는 게 물음 2번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설문, 지문 내용이 다 그대로 있는데 포인트를 잡아서 그냥 한 번씩 쭉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설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과반노조 동의를 받아서 임금 피크제를 지금 변경한 거예요. 공고했어요. 재정 공고. 그래서 연봉 계약이 정하는 기본 연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년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이 임금 피크제를 저렇게 개정된 내용으로, 제정된 내용으로 적용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임금 피크제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 집단은 누구입니까? 그게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픽스가 됐었어야 해요. 자,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정년 2년이 남아있는 근로자. 이게 불이익받는 근로자 집단이에요. 그러면 답을 여러분은 정년은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자기가 체결하고 들어온 것이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요, 적용이 자연스럽게 예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적을 수 있죠. 그래서 포인트를 더 잡자면 또 이거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갑이 동의하지 않았다. 자기 근로계약은 변경된 적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조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자기한테 적용하는 건 위법하다. 나는 조합원에 가입할 자격도 없는데 왜 노동자 조합이 동의를 받은 취업규칙을 나한테 적용시키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물음 1이. 그래서 설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이 물음 1에 대한 근거가 되는 판례는 이렇게 2009도 2238번 판결이고요. 참조하고 제가 참고를 약간 구별해서 단어를 썼어요. 참조는 더불어서 이거고, 참고는 이 문제의 근원의 토대가 되는, 직접적으로 토대가 되는 그런 직접적 자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참고라고 했고요. 참조는 그와 더불어서 곁들여 볼 자료들을 참조라고 표시를 했어요. 지금 여기는 참조 사례인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 사례가 여러분들 다 아는 바로 그 관리직급에만 불리하게 변경이 된 임금 피크제 혹은 정년 규정 사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달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차했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백선 2판에 29번 여기에서 박기천 교수님이 평석으로 낸 자료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있었어요. 충분히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로노회 그리고 판례평석 그리고 판례백선 2판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로노회는 2019년 초에 발간된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2020년에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 나온 판례들까지는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한 2개 정도 있었죠.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자, 물음 1을 보면 노조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취업 규칙이 나는 노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왜 노조 동의 받아서 그 취업 규칙을 나한테 적용해?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갑의 주장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노조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노조의 대표성이 없으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야. 그 위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1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동의 주체는 과반 노조이니 자, 임금 피크제는 갑에게 적용이 된다. 갑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이게 큰 행간이겠죠. 이 결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 밑에는 이제 제 자료에서 어디에 표시를 했냐면 삼순환 1주차 노동법 판례 사례 34쪽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삼립선 교수님들 로노의 그 로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대표 판례 중 하나로 제가 체크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저기 상단에 보시면 이순환 2주차의 이제 노동법 사례 주요 이론 그 자료에 16번 사례에 질문 형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16번 사례 질문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에는 어쨌든 관리직 집단 원래 그 판례를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요. 비노조 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관리직 대변할 수 없다며 자, 여기죠. 비노조 동의를 얻어 변경한 임금 피크제를 나한테 적용하지 마. 왜 나한테 적용해? 동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도 그런 결로 가고 있어요. 포인트를 제가 잘 짚고 있죠. 임금 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는 91조 1항에 따라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은 바로 여기죠. 연봉 계약을 체결한 정년이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이다. 이걸 가지고 사례 포섭을 할 거예요. 따라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는지 문제이다.
이 집단이 지금 불이익한 집단이다 보니까 혹시 전체 근로자한테 적용이 예상되지 않을까? 다른 근로자 집단한테도? 지금은 정년이 이만이 도래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한테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죠. 그래서 또 여기 양가로 2번이죠. 만일 전체 근로자 집단이면 문제 되는데 오케이라면 A회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갑까지 대표할 수 있는지. 왜? 노조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그 노조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자야. 그리고 그 근로자가 과반수가 넘었어. 근데 그냥 단지 노조에 가입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냥 집단법상의 편리한 제도를 가지고 온 것 뿐이랬어요. 노조라는 말이 거슬려서 이 문제를 잘 못 풀면 안 된다고 했었죠.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는 필수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죠. 이거의 일반론인데 94조 제1항의 취지에 대해서 판례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조금 필수적으로 적시를 해야 하는 판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대자대단 법변 이렇게 외웠죠. 대등성, 자유성에 의해 결정이 돼야 하고 근기법 4조하고 관련돼 있어요. 슬슬 이제 폼을 잡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판례. 근데 이거는 유지조건 우선원칙이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물음 2에 갔었어요. 근데 법규범 변경 절차에 대한 설시는 지금 물음 1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음 대등성 그리고 자유의사는 근로자가 집단으로 행동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법규범의 변경은 취업규칙이 법규범이라는 거예요. 왜? 근로기준법이 지금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집단 동의를 얻는 것은 이 일반 법규범 변경 절차로 타당하다. 이걸 왜 적는 게 중요하냐면 취업규칙이 법규범인데 물음이랑 연결이 돼요. 왜 법규범을 적법하게 변경을 해놓고 근로계약이 적용이 되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살짝 품게끔 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 결과적인 답은 전체 근로자 집단이 답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반론 설시에서는 이원화는 뺐어요. 하지만 이원화를 적으면 좀 더 풍부한 설시가 되니까 적어도 무방합니다. 인상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일반론은 어쨌든 풍부하게 설시한 거니까. 하지만 저는 이 사안에서 적용되는 적어도 공통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이 사례는 사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유명한 판례를 여기다가 적은 거예요.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일단은 정년이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 적용이 취업규칙 변경 시 불이익하게 변경 시 판례는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서 좀 잘렸어요 글씨가. 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자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이제 과반노조 판단과 조합원 자격 여부 이것도 핵심 판례죠. 위에 있는 것들은 양을 일단 이원화 정도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량 조절해서.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 자 여기에는 조합원 자격은 불문이다. 필요 없다. 조합원 자격 불문하다.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가진 노조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들 조합원 자격 가진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집단적 동의의 효력 이건 왜 썼겠습니까? 갑이 반대했었잖아요. 임금 피크제 그 불이익 변경에 반대를 했건 개별적으로 물어와서 반대를 했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적어줘야만 하고요. 만일 유효하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갑이 반대했지만 효력이 미친다라는 중요한 판례죠. 또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안의 포섭으로 들어갑니다. 동의의 주체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시한 내용이 이것과는 좀 다른데 이 초록색 글씨를 보시면 2급 이하 직원의 1급 승진도 예상된다라는 식으로 가정적으로 설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정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은 어쩔 수 없이 전체 근로자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설시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정적으로 설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말은 없지만 예상이 된다. 왜인지는 한번 밑에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요거를 쓰지 않은 게 불분명했기 때문이니까. 자, 제가 쓴 걸 보시면 임금 피크제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은 연봉 계약을 체결한 정년이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다. 그래서 사안에서는요.
이 연봉계약 말고요. 여러분 기본 월급계약 맺는 경우 많아요. 연봉계약은 뭐냐면요. 1년에 당신한테 6천만 원을 줄게요. 그것을 12분할해가지고 달마다 주겠습니다. 이게 연봉계약이에요. 그리고 성과, 전년도 성과금 얼마를 반영해서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신은 몇 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니 얼마를 책정해서 주겠습니다. 12분할을 해서 주겠습니다. 그게 연봉계약이에요. 근데 월급계약을 치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엄밀히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 모른다 치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전체다. 그 전체 근로자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굳이 좀 구분을 해봤어요. 연봉계약 외에 다른 임금계약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1급 등 상위 직급 근로자에게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쵸? 이 임금피크제는 1급직 근로자 직원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를 안 하고 있어요. 불분명해요. 그런데 정년의 본질적인 성질에 비추어 봐서 그 아까 앞에 그 판례 요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다라고 포섭하는 건 가능하죠. 정년이니까. 자, 그 밑에를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정년 도달 못하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중간 퇴사자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나뉘므로 근로자 스스로 이를 선택하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정년 2년 미만 남아있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과 정년 도달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죠. 다음엔 동의 방법, 지금 사안 포섭하는 겁니다. 동의 방법, 노조에 도우면 된다. 자, 원칙적으로 조합원인지를 불문해요. 취업규칙은. 원래 취업규칙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조합원이면 적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니 과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그냥 그 대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로자 대표 새로 뽑는 거 힘드니까.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 이렇게 된다. 동의 얻으면 된다. 그래서 1급 직원은 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여기서 포섭을 해주고요. 다음에 A회사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의 동의로 족하다. 다음에 양가로 3번은 그래서 취업규칙 효력은 유효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취업규칙은 효력을 갖습니다.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갑한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갑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물음 2에서 묻는 유리조건 원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적용도 안 된다고 하면은 법원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갑 조합 작용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반대했는지 관계없이 효력 갖는다. 갑 주장은 타다 정당하지 않다. 나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나 노조원 아니라서 나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각주 내용에도 원래 판례 모양새는 이러하지만 그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아예 그 사례로 나오진 않고요. 다른 원래 유리성 원칙 그 취업규칙 판례로 그냥 그대로 내신 거죠. 자, 다음에는 제 물음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 저 판결을 그대로 낸 거죠. 그리고 판례백선 제2판에 6번에 있어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조성혜 교수님 평석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세요. 직접적 근거가 된 자료들이니까요. 이렇게 묻고 있죠. 갑은 개별적으로 동의 안 했어. 근데 노조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다면서 취업규칙을 나한테 적용해. 갑의 동의가 없었다. 내 근로계약은 변경되지 않았어. 근계 변경 없다. 그 말이죠. 변경 없었어. 내 원래 근로계약이 살아있어.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어. 라는 의미예요. 내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어. 이 말이죠. 자, 여기 이제 포인트 잡은 거 보시면 기본 연봉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갑 동의 없이 근로계약 변경 없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물음 1을 통해서 설치한 적법 동의 절차를 거쳐 효력을 얻은 취업규칙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유효한 취업규칙을 갑에게 적용되는지 유리한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유리조건 우선 원칙 여부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순환 1주차 이제 사례집에 1번 사례에서 나와요. 왜냐면 판례백선 첫 페이지에 딱 나와버리잖아요. 판례백선 제2판에. 질문 형태가 비슷한지 한번 봅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갑이. 내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어. 내 근로계약은 살아있어. 이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과
앞에서 무릎 1에서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취업규칙이 경합한다라는 걸 전제로 윤리적고 우선 원칙을 쓰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무릎 2로 갑시다. 근데 저는 원래 사례에서는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를 써라. 왜냐하면 판례백선 2에서 교수님이 조소혜 교수님이 살짝 비판하고 있으세요. 이 판례를. 정확하게 학계에서는 절반이 비판하고 있다고 했죠. 절반이 지지를 하고. 자, 그래서 보시면 무릎 2의 풀이로 가시면 불이익 변경이고 94조에 따라 적법 동의를 얻었고 취업규칙은,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이미 갚은 유리한 6천만 원 연봉 계약을 체결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 피크제로 한 4천만 원 받게 생겼어. 60% 40% 막 임금 피크제로 깎으니까요. 그래서 즉 법문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97조 군기법 97조 반대 해석에 의해서 상하이 규범 간의 유리적 고소 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게 논점의 정리고요. 다음은 목차 넘어갈게요. 일반론이니까 법원의 경합 유리성 원칙 여부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유리적 고소의 원칙의 의의도 쓰시고, 그리고 이제 판례 부분 들어간 거예요. 유리적 고소의 원칙 쓰시고 판례가 유리적 고소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목차에서 포인트화하는 거, 이것도 좋다고 했죠. 97조. 자, 이 판례가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97, 94조, 4조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는 순서로 해서 이 세 개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 근거로. 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조문들을 동원해요. 외운 대로 쓰시고, 다음에 이제 판례 결론을 보시면, 자, 유리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부분에 우선하는 뭐가 취업규칙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어요.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판례 입장 비판은 우리 수험생, 제 수강생들은 이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이게 나올지는 저는 확신이, 이게 근데 공부 지금 제대로 해두자 그랬어요. 판례백선 1에 기존에 없었던 게 그냥 빡 하고 1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진짜 되게 열심히 공부하긴 했었잖아요. 이걸 다 쓰지는 못하고요. 축약해서 제가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조성혜 교수님 판례 평석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 밑에 거 쓰는 거 시간도 없고 벅차가지고 못 썼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 정도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아예 못 썼어요. 뭐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요거 판례 평석 읽었다. 요거 티 내는 거. 조성혜 교수님이 들어갔었을 수도 있잖아요. 좋죠. 인상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형식 논리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다. 왜요? 회사의 임금 피크제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 왜?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장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원금.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사업장에서 지원금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가 우리가 임금을 깎는 지금 단점만 부각이 되어 있지만 불이익하다고 해서 장점은 뭡니까? 사실은 정년을 연장시키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표시는 없지만. 뭐 법리 전개상 이거는 경영학적인 거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를 법규범설, 이렇게 요거는 읽어보고 싶은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은 법규범성을 부여받는다. 97조가 따라서 준칙으로 작용한다. 법규범설. 그래서 근기법 94조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한 취업규칙이니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저는 근거를 3개로 우리 원래 배웠던 그 양을 딱 줄였어요. 그래서 근기법 4조는 경제적으로 여유에 있는 근로자가 협상 테이블을, 근로계약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사장님 절 취직시켜주세요 라고 그 의자에 딱 앉았어요. 자, 그때 대등성 그리고 자율성 있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라 라는 규정이죠. 근데 이미 근로계약은 그렇게 체결했잖아요. 6천만 원으로. 거기서 지켜지면 되는 거다. 근데 마치 판례는 4조를 통해서만 근로조건 일반 결정 금지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94조의 집단적 동의 요건이 존재하면요, 근로조건이 일반 결정된 게 아니라 대등적 집단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서 법규범 변경 절차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오래전부터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우리 무릎 1에서 이거 설치했었어요. 판례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용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다른 거 다 못 썼는데 요거 쓰는 거 아주 좋아요. 법규범설 하나로만 비판해도 아주 좋아요.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서 써본 거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 될 수도 있고요.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고 이제 결론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갑한테는요,
근로계약상 유리 조건이 적용이 되고요. 임금 피크제 적용되지 않아요. 자, 다음은 이제 제2문으로 이제 갈 겁니다. 제2문으로 가면 해고 기간 중에 임금 기간 지급의 명령이 금전 보상 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 제목이 독자적 구제이익이에요. 소외이익이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죠. 일단 문제를 봅시다. 포인트는 어디냐? 행정법원에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정년 도달로 퇴직했다. 이거 판례 사례 거의 그대로잖아요. 사실 1교시는 판례 사례 거의 그대로인데 좀 가감을 해서 약간 덜어낸 거예요. 덜어낸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판례 사례 거의 그대로 공부해서 그대로 써보는 걸 해봤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던 중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행이 되던 중 퇴직했다. 그리고 원래 사례는요, 취업규칙을 중간에 변경했어요. 불이익 변경.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도달해버린 거예요, 정년이. 원래 사례는 그랬다. 근데 여기서는 교수님이 축약으로 지금 덜어냈죠, 사실관계. 근데 행정법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퇴직했다. 그러니까 지금 원직으로 복직이 못한다.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처음에 소재기했을 때는 다툴 이익이 있었지만 중간에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져가지고 원직 복직을 못하면 소외이익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은 원심은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봅시다. 각하했다. 소외이익이 없다라고 회사가 주장을 하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이익은 의미가 뭐예요? 원고가 소송장 청구에 본안 판결을 구하는 것을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나 필요성. 행정쟁송법 지금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협의의 소이익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 이익이나 필요성이라는 걸 아시죠? 그 의미를. 그럼 뭐예요? 이 문제는 소의 이익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제의 이익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물었으니 대법원 판례 그냥 근거만 설치하면 끝이에요. 저도 이제 저하고 같이 여러분 같이 이 문제 풀고 공부하면서 주구장창 들었던 말이죠. 네, 끝이에요. 행정소송법 소이익에 대해서 전혀 언급함이 없어도 무방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노위 구제명령 기각결정이 취소됐어요. 여러분, 중노위 구제명령 기각결정을 취소소송이잖아요. 근데 중노위 구제명령 그 기각결정을 취소시켰네? 그럼 중노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명령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제명령을 받게 해줄 필요성이 있냐고요. 계속 다툴 이익이 있냐고요. 법률상 이익은 뭐냐? 필요성이에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필요성을 판례가 잘 설치하고 있으니 암기한 대로 써라. 그래서 28번 사례에서 이걸 그대로 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 형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익이 소멸하였다. 갑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익이 소멸하는지 저는 어떻게 바꿨어요? 좀 섬세하신 교수님이라면 소액이라고 내기보다는 진호위에서 다툴 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기간제 근로자였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이 남아 있었어. 혹은 정년이 도달하지 않고 있었어. 그런데 진호위에서 다투다가 이거를 기각을 맞은 거예요. 기각되고 부당해고가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노위로 이제 다시 재심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다가 기간이 만료됐어. 혹은 정년이 도달했어. 그러니까 원직 복직을 못해. 원래 그 회사로 못 돌아가. 만료됐어요. 그냥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니까. 그러면 소외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구제이익이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진호위에서 중노위를 재심 신청한 그 단계에서 이 문제를 냈었죠. 근데 이 문제 자체는요. 진호위, 중노위 다 끝내고 중노위 그 기각 결정을 행정법원에서 다툴 때 소외이익이냐 이렇게 바꿔낸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본질적으로. 그냥 뭐 출제 기술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순환 사주자 노동법 사례 이렇게 28번 보시면 되고 중복돼서 나오는데 자, 논점의 정리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니까 복직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년에 도달해서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포인트고요. 자, 여러분 이 문구 있죠? 여기. 여기 논점이 정리됐고 예, 죄송해요. 잠깐.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여기요. 요 앞에 있는 부분 지금 계속 가다가 좀 오류가 나는데
이거는 이 판례 평석을 쓰신 그 교수님, 박사님이요. 그 박사님 노동 판례 리뷰에 있는 문구 그대로예요. 자, 앞에 다시 볼게요. 자, 뒤에 있나 보네요. 여기 있죠. 전화판이고요. 이 문제 왜 중요합니까? 전화판이라서 너무 중요하다. 전화판인데 2020년에 선고됐다. 너무 중요하죠. 게다가 강선희 박사 노동 판례 리뷰에도 있어요. 판례백선 제2판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 판례 리뷰에서는 소외이익이란 말 자체도 잘 안 써요. 그냥 구제이익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소외이익이 어떤 거라는지 뭐 소송상의 절차 이런 방구도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 판례 리뷰를 한번 잘 읽어보면 뭐 쉽게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제가 실제 사건을 했어서 되게 0순환에서 3순환에 뭐 이르기까지 거의 한 2번인가 3번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거의 실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건에서 노무사들한테는 거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한 판례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기존 판례 태도하고 반드시 비교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기존 판례 이 태도 때문에 전 사측이었기 때문에 그 근로자 기간 만료가 딱 되는 거 보고 원직 복직 불가능하게 되니 저 근로자는 재심 가서 다투더라도 각하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 안 해주고 제가 이긴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거의 실무에서는 이게 근데 종전 판례가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사건 합의해줬어야죠. 실무에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자, 전환합의체 판결 태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 뭐 임금, 기간, 취지 해가지고 2문자 따가지고 5개 다 외울 수 있도록 했는데 메일이 많이 오셨어요. 이거 잘 썼다고. 잘하셨고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번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쓰신 분도 간혹 계셔가지고 네, 마음이 아프죠. 예. 일단은 2번이라도 매우 훌륭하게 써줬기에 안심이 됩니다. 예. 1번도 제대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각주 부분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2교시 제1문입니다. 지부의 단체 협약 당사자 지위 여부. 이제 단체 협약 당사자 지위 여부죠. 협약 당사자. 여러분, 협약 당사자라고 묻는 건 뭡니까? 지부가 노동 3권 당사자냐, 노동 3권 향유 주체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같아요. 20점짜리 쟁점이었고요.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 해지권. 얘는 여러분 놀랍게도 거의 그냥 설명문처럼 거의 설명문 그냥 단문 그냥 준 케이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막 쏟아내야 됐었던 그런 문제죠.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는 좀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 다시 읽을 때 조금 힘드니까 박스 안에 넣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단체 협약 29, 49, 50조 이렇게. 49조가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이었거든요. 여러분,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 이 말의 의미에서 느껴지나요? 단체협약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 효력을 유지한다.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기한부라는 거고요. 이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에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유효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50조는 여러분 이렇게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하고 같이 맨날 꼬맹이처럼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요. 걔는 해지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지권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물음 자체가 해지권만 쓰면 되나요?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요. 반쪽알이 다반지예요. 반쪽알이. 얘가 있어야 얘가 있는 거죠. 왜? 노조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조법 32조 사망, 단서, 전문, 후문 같이 있네요. 거기. 같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연장 조항인지 좀 판단을 해주시고 이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판례가 굉장히 자세히 잘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조 규정에 대해서 유효기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일반론 잘 설치를 해주시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음이 일단 한번 볼게요. 물음이
예, 단체 협약 체결 당사자 지위가 있는지. 예. 이거 설명했죠? 이제 물음 1로 들어간 거예요. 자, 물음 1은 이제 로노에 있고요. 특히 492쪽, 특히 500쪽 및 643쪽 참조. 제가 이 예시 답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처럼 문제를 딱 받으면 실수도 많이 하고 이거대로 그대로 못 썼을 것 같아요. 못 썼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설문에 있는 단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쟁점을 유추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었어요. 쟁점이 헷갈릴 때는 단서들을 보고서 아, 이걸 쓰는 게 맞겠구나라고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이 로노에 이거 언급을 왜 했냐면은 여기 492쪽 특히 이거는 법의 노조 파트예요. 법의 노조 파트에서 특히 500쪽은요. 법의 노조 파트 안에 그 초기업 노조의 지부분해에 대해서 판례가 잠깐 언급이 돼 있고 여기에서 이 지부분해는 그 해당 643쪽으로 가서 좀 자세히 봐라. 근데 643쪽은 뭐냐면 지부분해의 쟁행위 정당성이에요. 찬반 투표 그 모집 단위, 조합원 범위 이거죠. 근데 여러분 지부분해가 쟁행위를 한다. 그런 거 쟁행위는 뭐예요?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이잖아요. 지부분해가 노동 3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란 얘기예요. 이게 처음 시발점이 어디요? 법의 노조란 얘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법의 노조로 풀었어요. 왜?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예시답안 중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봅시다. 지부분해. 근데 지부분해로 접근해도 뭐 잘 쓰시면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초록색 보이죠?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묻는 겁니다. 자주목단, 뭐 자주목단 혹은 뭐 주자목단. 이걸로 포섭을 하는 게 맞아요. 노동조합의 자주성, 주체성, 목적성, 단체성 이 네 가지 요건을 이 지부, A회사 지부가 갖추고 있느냐를 포섭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제 사례집에서는 이제 10쪽에 간단하게 판례 요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풀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접근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많이 헷갈렸었을 거예요. 되게 제가 시험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기본 이론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셔야 한다고 했었어요. 예, 기본 이론 중 하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직 형태 변경, 지부분의 조직 형태 변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요. 네, 미처 예상을 못했죠. 예, 근데 우리 풀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거는 그냥 판례 문구고요. 예, 넘어가면 논점의 정리만 보면 원칙적으로 A사 지부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지만 A회사 지부가 노조법 2조 4호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증 교부라는 요건을 결한 거면 법의 노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A회사 지부가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되고 만일 그렇다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A회사 지부가 노동 3권 향유 주체로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가 있는지 문제된다. 논점의 정리 좋죠. 노조의 설립 요건, 법내 노조와 법의 노조의 의의 이 부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이 문제를 보기가 좀 쉬웠는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법상 노조잖아요. 그럼 뭐예요? 실질적 요건하고 형식적 요건 같이 있어야 돼요. 노조법상 법내 노조는 이렇게 돼 있죠. 갖춰야 한다. 반면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형식적 요건만 결한 근로자 단체는 법외 노조라고 한다. 혹은요, 사실은 법외 노조의 범위는요, 로스쿨 노동법 해설 책에 이렇게 법외 노조와 법내 노조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조현만 교수님께서 법내 노조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거 외에 있는 건 이제 법외 노조라고 하셨죠. 근데 요 바깥에 있는 노조가 또 있습니다. 무자격 조합. 자, 보시면 법 내에 있는 건 노조법상 노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법외 노조는 이 동그라미는 헌법상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동그라미죠. 범위죠. 여기는 실질적인 요건이 있어요. 무자격 조합은 실질적 요건도 없어요.
형식적 요건 당연히 없고요. 법의 노조의 범위는 크게 이렇게 두 개예요. 헌법상 조합, 얘는 헌법상 조합인 거죠. 헌법상 조합이고요. 무자격 조합으로 나눠진다. 그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지부분해가 뭐라고 불어요? 단체협약 체결할 당사자 지위 있냐라고 했잖아요. 헌법상 노동상권 향유 주체가 되냐고 묻는 거니까 헌법상 노조냐라고 묻는 거예요. 헌법상 조합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노조라 한다. 법내 노조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법의 노조는 모두 노조법상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렇죠? 법내 노조도 그렇고요.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법의 노조는요. 모두 뭐? 실질적 요건, 자주목단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주목단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요건 일반론 설치를 해주시고 법내 노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주목단에서 먼저 자주성. 여러분 얘는 적국 요건이에요. 여러분 노조법 2조 4호를 보시면 본문에 자주목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단서 각 호에는요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해당하면 안 되는 결격사유가 규정이 돼 있어요. 결격사유는 그러니까 본문이 노조법 2조 4호 본문이 실질적 요건 적국 요건이고요. 적국 요건이고 그리고 단서 각 호가 소극 요건이죠. 여기 소극 요건 중 하나 사비복근정이라고 외우잖아요. 그중 하나죠. 사용자 이익 대표자 등의 참가. 사용자 또는 이제 사용자의 이익 사업 경영 담당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 사용자 이익 대표자라고 해요. 참가 제한. 근데 이거 소극적 요건 보면서 여러분들 취지 봤을 거예요. 예, 자주성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묶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적국 요건하고 소극 요건. 그래서 33조 1항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따라 노조는 규약으로 자유롭게 조합원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설문에서 어땠어요? 이 A회사 지부는 조합원 범위를 자기들이 정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노조법 2조 4호 감옥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용자 이익 대표자는 노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 그 취지는 조합의 자주성 확보에 있다. 판례죠. 다음에 사용자 이익 대표자는 누구냐? 인사급여, 징계감사, 노무관리 등의 근로관계 결정에 참여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다. 이거 왜 적을게요? 여러분 설문에서 눈치 있으면 아셨을 거예요. 규약에서 누구를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누구? 뭐 인사부 그리고 포섭에서 볼 거예요. 인사과 사람들 조합원 자격 정지된다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문을 딱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건 자주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 요건 부합 여부를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주체성 봅시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요. 노조 운영 활동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근로자가 단체 구성원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문에서 여러분 눈치챘죠? 여러분 뭐라고 돼 있었어요? 100명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80명이 전원이 가입했다. 그 소속 근로자 전원 중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 80명이 100명 중 80명이 가입했다. 포섭이 되네요. 그리고 목적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건 뒤에 가서 사법법 가서 이제 비밀병기. 요건 아무도 적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위에 거는 물음 1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한편 하면서 적혀져 있는 이문단에 있는 그 설문 지문의 내용들은 마치 이제 물음 2에서만 묻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유하는 사실관계예요. 한편이라고 끊기는 했지만 이 밑에 있는 것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 한편하고 설문에서 이제 밑에 두 번째 문단에서 설치했던 내용 중에 사실은 A 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 여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A 회사가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그 공장 이전, 사업장 이전이라든지 하면은 A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누가 갈 것인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쨌든 지부 분해인데 A회사 지부 분해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넣었네요. 그리고 단체성, 적국 요건 보시면 단체란 그 기본 규약과 기본 규칙 규약과 운영조직 집행기관 못 알아볼까 봐 제가 가로 안에 넣은 거예요. 운영조직은 집행기관이고요. 임원을 말합니다. 기관은
임원, 규약은 규약이고 갖추고 계속적 활동하는 잘 안 보여요. 복수의 상시적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그리고 법의 노조가 노동상권 향유 주체인지 여부는 요거는 생략 가능. 너무 법의 노조로 갔잖아요. 왜냐면 중복이 돼요. 지금 밑에 있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요 판례는 굉장히 잘 적었을 거예요. 네, 요 판례 잘 적은 거 맞아요. 드디어 근데 여기서 말하죠. 설립신고를 결한 지부분의 협약 체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대표 판례. 이거죠. 독규집, 독단할, 독교체능. 그 판례가 들어가죠.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독자적으로 단체 기속과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낸 거니까 그냥 빼주고요. 쓰신 분들은 뭐 무방해요. 왜? 여기서 이 사례에서 지금 지부분의 법의 노조에 속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제가 뭐 쓰는 거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죠. 맞죠? 근데 요거 대신에 요거 넣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지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부분에는 단위노조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법원은 독규집, 독단할, 독교체능 있다. 지부분해가 시행령 7조 규정에 따라 설립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에 영향을 미치냐? 독자적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는데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신고했는지 여부는. 그런데 여러분 자주목단 우리 방금 앞에서 봤잖아요. 일반적인 그 설립 요건, 실질적 요건 봤는데 이거 여기서 구분할 수 있어야죠. 지금 여기서부터 지부분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여기는 정확히 여러분 단체성만 의미해요. 그래서 당일 조직이나 그 조합원이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 목적성 뭐예요? 그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대해서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느꼈죠? 이 지부분의 판례는 사실상 단체성에 대한 언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단체성과 목적성이요? 그러면 자주성, 주체성은 어디 갔을까? 여러분 지부분해는 원칙적으로요. 초기업 노조라는 단위 노조의 하부기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부분해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죠. 당연히 얘가 단위 노조면요. 이 지부분해는 자주성과 주체성이 충족이 되는 걸 전제로 해요. 자, 그렇고. 그리고 왜 이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부분해는요. 우리 조직 형태 변경할 때 기업별 노조의 독규집, 독단화, 독교체능을 충족을 시키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거의. 그 무슨 말입니까? 거의 단위 노조 실질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단위 노조 실질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단체성까지 가져버리면. 지부분해는 하부 조직이래요. 하부 조직. 그냥 하부 기구래요. 근데 단체성을 이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자주성과 주체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 판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체성마저 갖게 되면 그것은 단위 노조가 돼버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안의 포섭을 가면 A회사 지부는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재밌어질 거예요. 자, 7조 가입 자격은 A회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부장 이하 직급자만 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고 정하면서 여러분 아까 자주성에서 노조는 자유롭게 규약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포섭을 한 겁니다. 일반론 설치하면서. 그리고 격리직 및 인사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 기간 동안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해요. 봤죠? 설문에서 기억나죠? 뭡니까?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어요. 자주성에 대한 소극적 요건 그거 해당 여부 지금 포섭한 거예요. 따라서 A회사 지부는 자주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설문에 지문 내용이 이게 또 들어가 있었죠. 실제로 A회사 근로자 100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80명 전원이 가입했다. 근로자 단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체성 요건도 충족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A회사의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해외법인 설립의 문제는 A회사의 고유한 사항이다. 아까 지부분해의 목적성. 이 고유한 사항은 결과적으로요. 이 근로자들, 지부분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목적성에서 봤죠?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 목적이다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로조건이니까. 그리고 A회사 지부 조합원은 근로조건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A회사 지부의 목적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네 번째, 자주목 단체성. 요것만 포섭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문을 좀 부실하게 포섭했을 수도 있다. A회사 지부가 적법하게 설립이 돼요. 여기는 아주 잘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A회사 지부의 독자적 기억을 가지고 지부장을 비롯해서 쭉쭉쭉쭉 조직국장 등 노조 임원을 두고 현재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A회사 지부의 단체성 요건도 충족이 된다. 따라서 A회사 지부는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이 상태에서 다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니 철저히 법의 노조 중 어디요? 헌법상 단결체, 헌법상 조합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신고하였는지는 불문이다. 노동상권 향유 주체가 되며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또 설문에서 언급된 바를 제가 포섭했어요. 설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A회사 지부 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A회사예요. A회사. 근로자 1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로자. 근데 지금 여기 노조가 있다고 그랬죠. 노조. 이 노조에 이 근로자들이 여기만 가입했대요. 이 노조에만 가입했대요. 다른 노조에는 가입을 안 했대요. 이 사업장에 있는 100명 중 다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업장에 다른 노조가 없단 말이잖아요. 이 사업장에 다른 노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판단할 때 사업장 단위로 하시는 거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노조 없다라는 거를 지금 설문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설시를 해주신 거예요. 교수님이, 출제 교수님이. 이건 어떻게 포섭을 하냐.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기억나시죠? 35조, 36조. 그리고 유니언시업 조합 이런 것들로 그 어떤 제도로도 노조법상의 그 어떠한 제도로도 이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그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노동 3권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효력 확정 제도이든 유니언시업 조항이든 어떤 경우에도 이 소수 노조의 단체 교섭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판례에 일관된 입장인데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서만 교섭권이 제한된다라고 제가 했었어요. 유일한 경우 딱 하나라고. 근데 지금 그거를 교수님이 내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회사 지부 외에 노조에 가입한 자격이 없어 다른 복수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단체 교섭권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A회사 지부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는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끝이에요. 자, 이 출제자의 의도는요, 뭐 지부 분해야, 법의 노조야 이게 아니라요. 노조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법의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아우르면서 갔죠. 그게 훨씬 정답에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 출제자가 설문을 구성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법의 노조를 썼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메일도 한 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요렇게 썼으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점입니다. 이게 법의 노조를 썼어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냥 생뚱맞게 단문으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문에서 주어진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법의 노조를 썼으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1문의 재물음이고, 자,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리고 로스쿨 노동법 해설 538, 583, 4쪽을 참고하세요. 직접적으로 참고를 하세요. 여기 언급이 있고 또 88번에서 해지통보에 대해서 장영석 박사 평석이 존재합니다. 근거가 있죠. 출제 근거가 있죠. 이분이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A회사 지부단체협의 해지된 것이 50조 위반한 것을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쉬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제 단체협약 49조가 이제 불확정기한부 자동 연장인지 정도 판단하고요. 이 제도 자체를 전부 다 여러분 노조법 32조 3항
노조법 32조 3항 얘를 자세하게 그 규정과 취지와 판례를 자세히 설치를 하면 충분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순환 7주차 노동법 사례 45번 사례에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쟁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 단체협약 49조 언급을 제대로 하면서 여기서는 해지권만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49조 50조를 같이 서술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 이렇게 갔어요. 32조 3항 전단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 규정한 것인지 뭐가 단협 49조가 이건지, 그리고 노조법 3항 단서 후단에서 당사자에게 보장되는 단협 해제권의 법적 성질이 강행 규정인지, 얘야 49조 뭐 따라다니는 거니까 해지권하고는. 그래서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조항 없으면 해지권 발동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한 일반론 설치하면서 취지 있잖아요. 왜 유효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는지. 그리고 개정법을 적으시면 좋아요. 3년 됐죠, 3년. 그거 잘 적으시고, 그다음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여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운 걸 잘 쓰시면 돼요. 거의 단문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노조법 32조 3항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다 설명 안 할게요. 제가 했었죠. 약정이 있고 없고, 그리고 뭐 실효되고 실효되지 않고 뭐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우리 다 배운 대로 너무 쉽게 풀었을 거예요. 다음에 노조법 32조 3항의 단서 쓰면 됩니다. 취지 썼고요. 그리고 이걸 썼죠. 효력 연장 기간의 3년 제한 여부. 원래는 2년 제한 여부잖아요. 판례는, 해당 판례는. 근데 개정법에 맞춰서 3년 제한 여부라고 바꿨어요. 원래 판례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왜 바꿨을까요? 판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조법 32조 1항, 2항, 노조법 32조 1, 2항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법 규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3년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3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바꿔도 되지 않냐? 과감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용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2년 그리고 현행법 3년으로. 됐죠. 그다음에 해지권 제외 합의 효력. 이것도 중요한데 너무 짧잖아요. 이것만 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30점짜리 문제인데. 그래서 노조법 32조 3항 단서는 강행 규정이다. 로노웨에도 이 판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안의 포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나.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해지권 보장하고 있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여러분 그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한 거, 여기서 날짜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자마자 한 달 뒤에 해지권을 행사해버려요. 그럼 날짜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지권 행사할 수 있어요, 회사는. 그래서 이 해지권을 행사한 게 단체협약 50조 위반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A회사 지부의 주장은요, 정당하지가 않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제2문요. 이거는 파업의 정당성, 평화 의무를 위반한 쟁행의 정당성인데, 요거는 바로 제가 설문으로 갈 거예요. 설문은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있었을 테니까. 자, 근거는 판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참조. 왜냐면 평화 의무 위반한 쟁행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제 사례집에 있었던 거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요. 사례집이라기보다 이제 3기에 나눠드렸던 이제 판례 요지 정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기본 이론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기본 이론서에도 있었죠. 라이브 요약서에도 있었죠. 통로에도 있고, 다음에 로노의 659쪽부터 참고해라. 거기에 이게 잘 나와 있다. 다음에 파업의 정당성 전반을 검토합니다. 평화 의무 위반한 쟁행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유효 기간을 정했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금 협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2021년 7월 5일이면 언제요? 아니 유효기간 지금 단체 협약 되자마자 한 4일 뒤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야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합의한 기본급 1% 인상에 관해 비노조가요 재교섭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비노조 재교섭 요구는 응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회사가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적법한 파업 절차를 거쳐서 이제 21년 8월 1일부터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해요. 자, 여기 유효기간 내에 파업을 하네요. 그리고 비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변경 요구가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이잖아요. 근데 평화의무 위반이 목적의 정당성이야, 시기의 정당성이야, 이거 막 헷갈리시나요? 두 개 다 쓰면 되죠. 전혀 논리적인
흐트러짐이 없이 쓸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쟁행위 정당성 일반 쓰시면 되고 의의도 쓰시고요. 조문에서 의의도 쓰시고요. 뭐 안 써도 상관없고요. 쟁행위 정당성 판례 요지 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주목 시절 수방을 다 쓰시면 됩니다. 주목 시절 수방에 또 이제 잘 나타나 있듯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목적하고 시기만 좀 잘 읽어볼까 싶어요. 주체 정당성도 읽어야 될 것 같네. 보면 주체 정당성 어디 있죠? 잘린 것 같아요. 여기 그 목적 주체 여기 있죠.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을 체결할 능력. 여러분 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조여야 한다. 예, 노동 3권이 있는 노조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단체 교섭권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뭐요? 복수 노조 하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 못해요. 예, 그렇죠? 그때 제한이 된다고 했죠. 요것도 아까 언급됐던 그 지문이 여기 들어가요. 그것도 같이 활용해 주는 겁니다. 주체 정도 받고 이제 목적 정도 보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치적 교섭. 즉 이거는 쟁의에 의해서 달성하려 하는 요구사항이 단체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단체 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답을 말하면 이미 단체 협약에 그냥 합의를 해버린 사항은 단체 교섭 사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단체 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해. 그러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죠. 이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시기의 정당성과 관련이 되죠. 왜?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반대하거나 묵살하거나 막 이럴 때 쟁행위를 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시기의 정당성을 얼마든지 연결시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쓰면 됩니다. 둘 다 하나만 썼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요. 둘 다 써도 더 좋고요. 또 시기는 어떻게? 그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교섭에 갔지만 거기에서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럴 때 개시한다. 근데 교섭 대상이 아닌 건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쟁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평화의무 위반한 쟁행위 정당성 얘를 여기에 중 어느 거에 끼워 넣을 것이냐 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평화의무는 잘 설치했을 거고요. 평화의무 법적 근거도 쓰시면 되고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짧게 쓰시면 돼요. 뭐 내재설, 신의시설 이거 막 목차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판례도 뭐 이러고 또 뭐 평화의무 배제 특약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학설마다 다 검토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해도 좋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줄이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행위의 정당성. 자, 노조법 29조 1항은 뭐 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판례 문구가 있으니까 뭐냐 29조 1항 이 무슨 말이에요? 29조 1항 1항은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조 대표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제대로 서명이 되어진 적법한 단체 협약이다라는 걸 의미할 뿐이고요. 그다음에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노조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중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에 변경, 폐지 요구하지 않아야 할 평화 의무가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뭐 잘 적으시면 돼요. 뭐 이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신의치 그리고 또 단체 협약의 그 내재적인 것에 뭐 반하기 때문에 쟁행위 정당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잘 언급하셔도 돼요. 이거 말고 약간 살짝 다른 듯한 평화의무 위반한 쟁행위 정당성 판례도 있는데 그거 적어도 돼요. 비슷해요. 의미가 같으니까. 왜? 단체 협약의 질서 형성적 담보 기능에 비추어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단체 협약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것으로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행위 정당성이 없다. 그 판례 적으시면 돼요. 사안의 포섭 주체 정당성 보면 B회사 노조는 B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 모두 가입하고 있다. 모두 가입하고 있다. B회사에는 B회사 노동조합 이외에는 다른 노조가 없다. 여기 복수노조 아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B회사 노조는 B회사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제한되면은 주체성 없는 거예요. 주체 정당성 없는 거예요. 제한되면. 왜? 교섭도 못하는데 무슨 쟁의를 해요. 제한되지 않는다. 회사의 노조는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으니 쟁의의 주체 정당성 인정된다.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은 오케이라고 했었죠. 설문에. 다음에 목적 시기의 정당성을 합쳐서 이렇게 씁니다. 유효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1% 너무 낮아. 잉크도 바르기 전에 4일 만에 다시 올려줘 라고서 이제 요구를 하는데 단체별 유효기간 중에 있는 단체협약 이미 정한 사항 변경 개표 요구니까 단체 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B회사가 단체 교섭 목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가 그걸 거부하는 건 정당하다. 따라서 쟁행위를 개시할 수가 없다. 시기의 정당성도 없다. 결론은 주체 절차의 정당성은 있지만 목적 시기의 절차의 정당성 없으므로 B사 주장은 정당하다. 이게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문, 여기까지 이제 30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 해설을 마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한 1시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말을 또 빨리 했거든요.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리며 여러분들 특히 제 수강생이셨던 분들은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한테 꼭 소식 전해주세요. 어떤 소식이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